좌천 통보받은 날, 저는 6억짜리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지갑이 무너졌고 냉동창고 알람 소리가 제 심장 박동을 대신했죠. 그런데요, 그 차가운 창고에서 따뜻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라벨, 로그, 그리고 진실. 오늘 남이 그린 성공 말고 내가 정의한 신뢰의 공식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우리가 체면을 잃고서야 진짜 얼굴을 되찾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강남 호텔 라운지 본사 동기 모임에서였어요. 서윤아, 요즘 어떻게 지내? 새로운 일 하고 있어. 미경이의 목소리에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아, 냉동 창고 쪽으로 갔다면서? 힘들겠다. 다른 동기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죠. 근데 서윤아 사업도 한다면서? 프랜차이즈 사장님이시네? 응, 작은 매장 하나 운영하고 있어. 대단하다. 요즘 창업이 쉽지 않은데. 미경이의 말투가 더 차가워졌어요. 미경이는 남편 병원이 대박 나서 좋겠다. 강남에 분원도 낸다면서? 별거 아니야. 서윤이처럼 용기 있게 창업하는 게 더 대단하지.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래도 서윤이 정도면 금방 일어설 거야. 원래 능력 있잖아. 능력이라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지금의 제가 무능해 보인다는 뜻이었거든요. 견디기 어려워서 자리를 떴어요. 호텔 로비까지 나와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죠. 택시 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발견한 진실이 곧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뀔까요?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윤입니다. 올해 41살이죠.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대형 물류회사 본사에서 운영기획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숫자와 프로세스를 다루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거든요. 동료들은 저를 기획 괴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침실 창문 너머로 인천공항의 활주로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어요. 1분이 1억인 세계, 그곳에서 저는 매일 숫자와 씨름하며 살고 있죠. 화장대 앞에 앉아 파운데이션을 바르면서 거울 속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아직은 괜찮네요. 40을 넘었지만 관리를 꾸준히 해온 덕분에 30 중반으로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죠. 오늘 입을 수트는 이탈리아산 울 소재입니다. 작년에 보너스로 산 건데 입을 때마다 뿌듯해요. 매끈한 실루엣이 제 체형을 완벽하게 감싸주거든요. 토트백도 명품으로 맞춰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저를 완성시켜주는 것 같아요. 거실로 나가니 남편 도윤 씨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나가시네요. 응, 오늘 임원 보고가 있어서요. 도윤 씨는 파스타 푸드트럭을 운영해요. 42살인데 아직도 꿈을 쫓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답답해요. 제 또래 남편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데 우리 남편은 트럭에서 면을 삶고 있거든요. 지훈이는 아직 안 일어났죠? 네, 어젯밤에 늦게 들어왔거든요. 밴드 연습한다고. 딸 지훈이는 20살인데 대학을 휴학했어요. 밴드 보컬을 한다면서 음악에만 매달려 있죠. 아무래도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현실감이 부족한 게 말이에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으로 오늘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오전 9시 팀 미팅, 11시 운영 실적 검토, 오후 2시 임원 보고. 빈틈없이 짜여진 하루죠. 지하철 안에서 회사 동기 미경이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서윤아,
어제 동창회 못 와서 아쉬웠다. 다들 너 얘기 많이 했어. 미경이는 제가 부러워하는 친구예요. 남편이 의사고 아이들도 모두 명문대에 다니거든요. 그런데 어제 동창회에 못 간 이유는 사실 다른 거였어요. 요즘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마음이 불안해서 집에 있고 싶었던 거죠. 회사에 도착하니 팀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모두 저보다 10살 이상 어린 친구들이에요. 똑똑하고 의욕적이죠. 그런데 가끔은 제가 시키는 일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기도 해요. 팀장님, 이번 프로젝트 방향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대리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방향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하지만 임원진이 원하는 건 명확해요. 우리가 맞춰가야죠. 사실 준호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기가 어려웠죠. 제가 팀장인데 부하 직원한테 배운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오후 임원 보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긴장이 됐어요. 이번 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포장해서 발표할지 고민이 많았죠. 보고실에 들어가니 상무님과 전무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 팀장, 수고 많으셨어요. 이번 실적 어떤가요? 네, 전반적으로 계획 대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반기 전략으로 충분히 만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끄럽게 설명했지만 속으로는 조마조마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텅 빈 것 같아요.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수트를 입어도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도윤 씨가 새로운 파스타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지온이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요. 둘 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온 문자였어요. 내일 오전 개별 면담 요청. 인사팀 박 차장. 손이 떨렸어요. 혹시 구조조정과 관련된 건 아닐까요? 41살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우리 집. 하지만 제가 지금의 일자리를 잃는다면 이 모든 게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걱정했습니다. 성공의 껍질 아래 숨겨둔 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 인사팀 박 차장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좋은 소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분기 비용 절감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혹시 포상이나 승진 얘기가 아닐까 하는 기대도 있었죠. 서윤 팀장님 앉으세요. 박 차장님의 표정이 평소보다 딱딱했어요. 뭔가 이상했죠. 이번에 조직 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팀장님께는 새로운 업무를 맡아주셨으면 해서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새로운 업무라는 말이 좋게 들리지 않았거든요. 영종도 외곽에 있는 냉동창고 현장 관리 업무입니다. 야간 근무가 주가 되겠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냉동창고 야간 근무라니. 이건 사실상 좌천이었죠.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다만 조직 분위기와 잘 안 맞는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조직 분위기와 안 맞는다고요? 저는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말이에요. 무엇보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궁금했어요. 인사팀을 나와서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동료들과 마주치는 게 부끄러웠어요. 혹시 벌써 소문이 났을까봐 걱정됐거든요.
사무실로 돌아가니 팀원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평온한 모습이었죠. 저만 혼자 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동기 미경이를 만났습니다. 평소라면 회사 자랑을 늘어놓았을 텐데 오늘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서윤아, 얼굴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공한 커리어 우먼으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좌천당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오후에 최기동 전무님이 제 자리로 오셨어요. 45살인데 저보다 한 기수 위 동기죠. 대외적으로는 화려한 성과로 유명한 분이에요. 서윤 팀장, 새로운 업무 얘기 들었어요? 네, 전무님. 좋은 기회예요. 현장 경험이 없으면 진짜 물류를 모르거든요. 전무님의 미소가 어색해 보였어요.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러 온 것 같았거든요. 참, 그 냉동 창고는 우리 파트너사인 박상필 대표님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좋은 분이니까 잘 부탁드려요. 박상필 대표님이라는 분은 처음 들어봤어요. 하지만 전무님이 직접 언급하시는 걸 보니 꽤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이 유독 무거웠습니다.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아침에 입었던 수트도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집 앞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을 만났어요. 평소 안면만 트던 분이었는데 인사를 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혹시 제 처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도윤 씨가 거실에서 태블릿을 보고 있었어요. 일찍 들어왔네요? 응, 오늘 일찍 끝났어.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더 이상 사무실에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지온이가 방에서 나와 인사를 했어요. 엄마, 오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딸한테까지 들킬 정도로 제 표정이 어두웠나 봐요. 거울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역시 눈치를 챈 거죠. 아니야, 그냥 업무가 좀 바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냉동창고 야간 근무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왜 하필 저였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문득 최기동 전무님 얘기가 떠올랐어요. 최근에 들은 소문이 있었거든요. 외주사와 너무 가깝다는 얘기, 실적을 과장한다는 얘기들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제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게 문제였을까요? 제가 너무 원칙적으로 일을 했던 게 누군가에게는 거슬렸을 수도 있겠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 만난 회사 선배가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서윤아, 새로운 업무 맡는다면서? 현장 경험도 좋지. 벌써 소문이 났나 봐요. 부끄러웠지만 태연한 척 했어요. 네,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인수인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에게 업무를 넘겨주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김준호 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팀장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새로운 도전이니까.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속은 쓰라렸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인천공항이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이곳에서 제가 쌓아온 커리어가 정말 의미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최기동 전무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박상필 대표님께 미리 연락드렸으니 편하게 연락하세요. 문자를 읽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전무님이 직접 연락까지 해주실까요? 단순한 인사 발령이라면 이렇게까지 신경 쓸 이유가 없을 텐데 말이에요. 오후에 영종도 냉동창고 위치를 검색해 봤습니다. 공항에서도 한참 떨어진 외곽이었어요.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곳이었죠. 야간 근무라면 차를 가져가야 할 것 같았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하나씩 인사를 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풍경이었죠.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가 있는 걸까요? 분명한 건 이 일이 단순한 인사 발령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불안과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이 낯설었어요. 성공에 가면 뒤에 숨어 있던 진짜 제 모습인 것 같았거든요. 냉동창고 야간 근무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매일 밤 영하 15도 창고에서 온도 알람과 씨름하며 지내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죠.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 제 근황을 물어봤을 때 차마 냉동창고 야간 근무한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대신 새로운 프로젝트 맡게 됐다고 얼버무렸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우연히 프랜차이즈 설명회 현수막을 봤어요. 무인 빨래방 카페 복합 매장, 월 순익 600만 원 보장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해질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이 머릿속을 채웠죠. 주말에 설명회장에 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프랜차이즈 본부 직원이 파워포인트로 화려한 수익 모델을 설명했어요. 평균 월 매출 1,200만 원, 순익률 50%입니다. 24시간 무인 운영이라 관리도 편하고요. 브로셔를 보니 정말 그럴듯했어요. 세탁기와 건조기, 그리고 커피 머신이 있는 깔끔한 매장 사진이 실려 있었거든요. 초기 투자비는 얼마나 되나요? 총 6억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장비까지 포함해서요. 6억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러웠지만 월 600만 원씩 벌 수 있다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도윤 씨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사업 하나 해볼까 해서요. 사업이요? 갑자기요? 무인 빨래방이랑 카페 복합 매장인데 수익성이 괜찮더라고요. 도윤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서윤 씨, 지금 회사 일도 힘든데 사업까지 병행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무인이니까 관리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도 확실한 수요부터 파악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주변 상권도 분석해보고 도윤 씨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뭔가 큰 변화가 필요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며칠 후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좋은 입지가 나왔다는 거였죠. 신도시 아파트 단지 상가 1층이었는데 유동인구도 많고 주차도 편했어요. 현장을 보러 갔을 때 마음에 들었어요. 넓은 유리창으로 내부가 잘 보이는 구조였고 접근성도 좋았거든요. 이 자리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다른 분도 관심 있어 하시는데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업 담당자의 말에 조급해졌어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냉동 창고에서 근무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온도 알람이 울려도 바코드 에러가 발생해도 머릿속은 온통 사업 계획으로 가득했죠. 결국 다음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6억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제 적금과 대출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어요. 도윤 씨에게 계약했다고 말씀드렸을 때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서윤 씨,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큰 결정을 혼자 하실 수 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좋은 기회였거든요. 늦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뻔했어요. 그래도 가족끼리 충분히 얘기해 봤어야죠. 도윤 씨가 화를 내는 건 이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이 제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매장 인테리어가 시작됐어요. 세탁기 8대, 건조기 6대, 그리고 커피 머신까지 설치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뿌듯했어요. 드디어 제 사업이 현실이 되는 거였죠.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야간 냉동창고 근무를 마치고 오전에 매장을 점검하러 가야 했거든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전기료였어요. 세탁기와 건조기, 커피 머신이 하루 종일 돌아가다 보니 한 달 전기료가 200만 원이 나왔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죠. 이상하네요. 브로셔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프랜차이즈 본부에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시원찮았어요. 계절적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름이라 에어컨도 많이 돌리시고 그뿐만 아니라 매장 관리도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무인이라고 하지만 매일 청소를 해야 했고 기계 고장도 자주 났거든요. 어느 날 새벽 3시 냉동 창고에서 온도 알람이 계속 울렸어요. 시스템 오류로 냉동고 온도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급하게 수리업체에 연락했지만 새벽이라 바로 오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이 정도 온도면 상품이 다 상할 수 있습니다. 박상필 대표님이 전화로 화를 내셨어요. 한서윤 팀장,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그날 밤 새벽까지 냉동 창고에서 기다리다가 수리를 끝냈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빨래방으로 가서 청소를 해야 했죠. 몸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계속됐거든요. 더 심각한 건 수익이 예상과 달랐다는 거였어요. 매출은 나오고 있었지만 전기료, 임대료, 대출 이자를 빼고 나면 순익이 거의 남지 않았어요. 월 600만 원 순익이라더니 이게 뭐예요? 프랜차이즈 본부에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뻔했어요. 운영 노하우가 쌓이면 점점 나아질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한 달이 지나고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적금이 거의 바닥났어요. 매장 운영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벅찼거든요. 도윤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서윤 씨,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몸이 견딜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궤도에 오를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밤 냉동 창고에서 바코드 에러가 또 발생했어요. 재고 시스템이 맞지 않아서 새벽까지 하나하나 점검해야 했죠. 그 와중에 빨래방에서 전화가 왔어요. 세탁기 고장으로 물이 새고 있다는 거였어요. 지금 바로 와주세요. 아래층까지 물이 새고 있어요. 급하게 냉동 창고 일을 마무리하고 빨래방으로 달려갔어요. 새벽 4시였는데도 아래층 사장님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죠. 우리 매장도 피해봤다고요. 죄송합니다. 바로 수리하겠습니다. 수리비만 해도 50만 원이 나왔어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오전 7시였어요. 지온이가 등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많이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 지온아. 하지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얼굴도 많이 야위었거든요. 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서윤 씨, 사업을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포기할 순 없어요. 체면 때문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실패했다는 얘기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도 냉동 창고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들었어요.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하는 가사였는데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창고에 도착해서 또다시 온도 체크와 바코드 스캔을 시작했어요. 혼자 있는 어둠 속에서 제가 정말 작아 보였거든요. 현금 흐름표를 다시 계산해 봤어요. 이 상태로 가면 3개월 후에는 정말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멈출 수도 없었죠. 이미 투자한 돈이 너무 많았거든요. 새벽 창고 한 귀퉁이에 앉아서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버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박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9월이 되자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여름 성수기가 지나니 빨래방을 찾는 손님들이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커피 매출도 마찬가지였죠. 매일 아침 매장 매출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루 매출이 20만 원을 넘기기 어려웠거든요. 임대료만 월 250만 원인데 이런 식으로는 버틸 수 없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카드 대금이었어요. 매장 운영비와 생활비를 카드로 결제하다 보니 한 달 사용액이 400만 원을 넘어버렸거든요. 고객님, 이번 달 카드 대금 연체 안내 말씀드립니다. 카드사에서 온 전화를 받을 때마다 식은땀이 났어요. 연체이자까지 붙으면 감당하기 더 어려워질 거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사 동기 모임 연락이 왔어요. 평소라면 핑계를 대고 빠졌을 텐데 이상하게 가고 싶었어요. 혹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죠. 강남 호텔 라운지에서 열린 모임에 갔을 때 동기들의 반응이 미묘했어요. 다들 제 근황을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서윤아, 요즘 어떻게 지내? 응, 새로운 일 하고 있어. 아, 냉동 창고 쪽으로 갔다면서? 힘들겠다. 벌써 소문이 다 난 거였어요. 부끄러웠지만 태연한 척했죠. 그때 미경이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서윤아 사업도 한다면서? 프랜차이즈 사장님이시네? 목소리에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다른 동기들도 관심 있다는 표정으로 쳐다봤거든요. 응, 작은 매장 하나 운영하고 있어. 대단하다. 요즘 창업이 쉽지 않은데. 미경이의 말투가 더 차가워졌어요. 마치 저를 동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다른 동기가 말했어요. 미경이는 남편 병원이 대박 나서 좋겠다. 강남에 분원도 낸다면서? 별거 아니야. 서윤이처럼 용기 있게 창업하는 게 더 대단하지.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죠. 견디기 어려웠어요. 미안,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호텔 로비까지 나와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예전에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동정받는 처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날 밤 냉동창고 근무 중에 몸이 이상했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졌거든요. 손도 떨리고 식은땀이 났어요. 이상하다. 뭐지?
온도 점검을 하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지럽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다행히 10분 정도 후에 정신이 들었어요. 급하게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갔죠. 스트레스성 공황장애 증세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셨죠?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무너져 있었나 싶었거든요. 당분간은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세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냉동창고 근무도 해야 하고 매장 관리도 해야 했거든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새벽 5시였어요. 도윤 씨가 깨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연락도 안 되고. 응급실 갔다 왔어. 뭐? 왜? 공황장애래. 별거 아니야. 도윤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서윤 씨, 정말 이제 그만하세요. 건강까지 잃으면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정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지온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요즘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회사예요. 아니면 자기예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딸이 보기에도 제가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왜 그런 얘기를 해? 요즘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밤에 잠꼬대도 많이 하시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확히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거든요. 세상과 싸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그때 매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또 기계 고장이었죠. 건조기가 안 돌아가요. 손님들이 항의하고 있어요. AS 센터에 연락했지만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수리비가 또 80만 원이 나온다고 했죠. 지금 당장 수리 안 하시면 매장 운영이 어려우실 텐데요. 어쩔 수 없이 카드로 결제했어요. 이미 한계점을 넘어선 상황이었거든요. 다음날 프랜차이즈 본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상황을 설명했죠.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운영이 어려워요. 뭔가 대책이 있을까요? 담당자의 답변은 뻔했어요. 대표님, 광고 집행을 늘리시면 손익이 맞아요. 온라인 마케팅도 해보시고요. 그런 여유가 있으면 연락했겠어요. 그럼 임대료 협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물주분께 사정 얘기하시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상투적인 답변만 반복하더라고요. 정작 현실적인 도움은 전혀 없었어요. 본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도 어려운 상황이라 직접적인 지원은 힘들고요. 대신 운영 노하우는 계속 공유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허탈했어요. 결국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밤 매장에 혼자 앉아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고가 30만 원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내일 임대료를 못 낼 상황이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다크서클은 더 짙어졌고 볼도 많이 꺼져 있었어요. 그때 건물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임대료 연체되었습니다.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계약 해지 진행하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끝인가 싶었거든요. 매장 한 구석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41살에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성공한 커리어 우먼에서 하루아침에 연체자가 되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일렀거든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거울을 다시 보니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절망 속에서도 뭔가 결연한 의지가 보였거든요.
다시 일어서자.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지금은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믿어야만 했거든요. 새벽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둡지만 곧 해가 뜰 거였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 뭔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옛날 앨범을 꺼내봤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엄마가 시장 골목에서 운영하던 반찬 가게 앞에서 찍은 거였죠. 엄마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언니와 저는 교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그때 엄마는 늘 바쁘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셨거든요. 손은 늘 김치 양념에 빨갛게 물들어 있었죠. 서윤아, 왜 또 2등이야? 언니는 1등인데. 성적표를 들고 갔을 때 엄마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언니는 저보다 2살 위였는데 공부를 정말 잘했거든요. 저도 나름 열심히 했지만 항상 언니와 비교당했어요. 1등 아니면 칭찬 없어. 엄마의 철칙이었어요. 98점을 받아가도 틀린 2점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죠. 칭찬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지만 언니의 벽은 높았어요. 중학교 때 드디어 학급에서 1등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신이 나서 집에 뛰어가서 성적표를 보여드렸죠. 엄마, 이번에 1등 했어요. 그래, 잘했네. 그런데 전교 몇 등이야? 전교에서는 5등이었어요. 언니는 전교 1등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배운 것 같아요. 남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는 것, 결과로만 증명해야 한다는 것, 감정은 나중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들을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잘해도 언니가 기준이었죠. 언니는 서울대에 갔고 저는 지방 국립대에 만족해야 했어요. 서윤이도 나름 잘한 편이지. 엄마의 평가였어요. 나름이라는 말이 참 서운했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지금 회사에 입사했을 때도 그랬어요. 엄마는 제가 대기업에 들어간 걸 좋아하셨지만 언니가 의사와 결혼한 얘기를 더 자주 하셨거든요.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며 현재를 돌아봤어요. 제가 팀원들에게 했던 말들이 생각났거든요. 준호 씨 아이디어가 좋긴 한데 임원진 취향에는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팀 회의에서 제가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팀원의 의견을 듣긴 했지만 결국 제 방식대로 결정했죠. 그리고 그 결과를 제 성과로 보고했어요. 팀장님 보고서는 항상 깔끔하시네요. 상사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하지만 그 보고서 안에는 팀원들의 아이디어가 녹아 있었거든요. 문득 엄마의 말투와 제 말투가 겹쳐 보였어요. 엄마가 저를 언니와 비교했듯이 저도 팀원들을 제 기준으로 재단했던 거였죠. 매끈한 독주라고 동료들이 부르던 제 스타일이 사실은 엄마에게서 배운 거였어요. 완벽해야 하고 1등이어야 하고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강박이었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도윤 씨는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있었고 지온이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둘 다 1등이 아니었어요. 도윤 씨의 푸드트럭은 대박이 나지 않았고 지온이의 밴드도 유명하지 않았죠. 하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나는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 혼잣말을 했어요. 성공의 계단을 올라갔지만 정작 행복은 뒤처져 있었거든요. 성공의 눈금자를 누가 그어준 걸까요? 회사였을까요? 아니면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제가 스스로 그어놓은 거였어요.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언니보다 뒤처지기 싫어서 만든 기준이었거든요.
그 기준에 목을 맨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저였어요. 회사도 남편도 세상도 아닌 제 자신이었죠.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수트를 입고 화려한 성과를 자랑했지만 그 모든 게 진짜 제 모습은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껍데기였거든요. 앨범을 다시 넘겨봤어요. 대학 졸업식 사진에서 제가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어색해 보였어요. 마치 웃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억지로 웃은 것 같았거든요. 언제부터 진짜 웃음을 잃어버린 걸까요? 언제부터 남들의 시선이 제 행복보다 중요해진 걸까요? 지온이가 부르는 노래가 귀에 들어왔어요. 밴드에서 부르는 자작곡이었는데 가사가 인상적이었어요. 있는 그대로도 괜찮아. 1등 아니어도 돼. 단순한 가사였지만 가슴에 와 닿았어요. 20살 딸이 제게 주는 메시지 같았거든요. 그동안 제가 놓친 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과정보다는 결과만 보고 함께하기보다는 앞서 나가려고만 했던 거였죠. 팀원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가 무시했던 그들의 아이디어 중에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제 성과를 위해 묻어버렸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진짜 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앨범을 덮고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뭔가 다른 게 보였어요. 가면을 벗은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41살, 이제 진짜 저를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냉동 창고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다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폐기 예정 상품들의 라벨에 뭔가 이상한 흔적이 있었어요. 유통기한이 다가온 냉동식품들인데 라벨 위에 새로운 라벨이 덧붙여진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원래 라벨을 떼어낸 흔적이 보였어요. 그리고 새로 붙인 라벨의 유통기한이 몇 달 뒤로 연장되어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혼잣말을 하며 다른 상품들도 확인해 봤어요. 비슷한 흔적을 가진 상품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출고 수량도 이상했어요. WMS 시스템상으로는 폐기 처리된 상품들이 실제로는 창고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폐기품을 처리하는 업체로 보내진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출고된 것 같았거든요. 제가 물류 기획을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시스템 로그를 뒤져보니 패턴이 보였거든요. 바코드 히스토리를 추적해 봤어요. 폐기 예정이었던 상품들이 새로운 바코드로 재등록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품들이 정상 상품으로 다시 유통되고 있었거든요. 이건 명백한 위조잖아. 데이터를 엑셀로 정리하면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월 평균 5천만 원 상당의 폐기품이 이런 식으로 재유통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였어요. 출고 승인 로그를 확인해 보니 최기동 전무님의 전자서명이 찍혀 있었어요. 역시 그랬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최 전무님이 대외적으로 자랑하던 비용 절감 성과가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박상필 대표님과의 관계도 이해됐어요. 폐기품을 정상가로 판매하고 그 차액을 나눠 가지는 구조였던 거죠. 그렇다면 제가 이곳으로 좌천된 이유도 명확해졌어요. 제가 너무 원칙적으로 일해서 이런 일들이 발각될 위험이 있었던 거였죠. 집에 돌아와서 도윤 씨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회사에서 이상한 일을 발견했어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도윤 씨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거든요. 그건 완전히 불법 아닌가요? 맞아요. 소비자들이 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모르고 먹는 거잖아요. 서윤 씨, 이번엔 체면 말고 사실을 지켜야 할 것 같아요. 도윤 씨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동안 제가 체면을 지키려다가 많은 걸 잃었거든요. 다음 날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걸었어요. 내부 고발과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으며 증거 자료를 정리했어요. 시스템 로그, 바코드 히스토리, 출고, 승인 기록들을 모두 프린트했거든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원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노무사님도 연결해 주셨어요. 혹시 모를 보복에 대비해서 대응 방안을 준비했죠. 일주일 후 회사에 감사팀이 들어왔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사무실이 술렁였거든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팀원들이 수군거렸지만 저는 태어난 척했어요. 제가 신고한 건이라는 걸 들키면 안 됐거든요. 감사가 이틀째 계속됐을 때 최기동 전무님이 제게 연락했어요. 서윤 팀장, 잠깐 얘기 좀 하죠. 회의실에서 만났을 때 전무님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혹시 감사팀에서 뭔가 물어본 거 있어요? 아니요, 특별히 없었는데요. 그래요? 냉동 창고 관련해서 혹시 이상한 걸 본 적은 없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긴장됐어요. 혹시 제가 신고한 걸 눈치챈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전무님의 표정에서 불안감이 읽혔어요. 다음 날 오후에 전무님이 다시 저를 불렀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더 심각했거든요. 서윤 팀장, 감사팀에서 냉동창고 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이 있었어요. 네. 라벨 관리나 출고,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현장 관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였죠. 전무님, 제가 단순히 현장 관리만 했을 뿐인데요. 라벨 재인쇄나 출고, 승인은 본사에서 지시한 거잖아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요.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전무님이 발뺌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제가 준비한 출고 승인 로그를 보여드렸어요. 전무님의 전자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이건 시스템 오류일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수개월간 계속된 패턴인데요. 시스템 오류라기에는 너무 정교해요. 전무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박상필 대표님과의 통화 내역도 있어요. 폐기품 처리 관련해서 나누신 대화들 말이에요. 사실 통화 내역은 없었지만 허세를 부렸어요. 전무님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서윤 팀장,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죠. 전무님이 비용 절감 성과를 위해 폐기품을 재유통시킨 거잖아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건 회사를 위한 일이었어요. 버리기 아까운 상품들을 활용한 거죠. 유통기한을 조작해서요? 소비자들을 속이면서요? 전무님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감사팀장님이 직접 저에게 연락했어요. 서윤 팀장님 덕분에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익신고해 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보복도 없도록 회사에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최기동 전무님이 사퇴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박상필 대표님과의 계약도 해지됐고요. 오랜만에 본사로 복귀 명령이 떨어졌어요. 냉동창고 야간 근무도 끝이 났죠. 사무실로 돌아갔을 때 팀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팀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김준호 대리가 물어봤어요. 응, 끝났어.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최 전무님이 쉽게 포기할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반격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일단은 승리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체면 대신 진실을 선택한 결과였거든요. 일주일 후 인사부에서 공식 통보가 왔어요. 최기동 전무님은 직무정지 후 해임 처분을 받았고 박상필 대표님과의 외주 계약도 완전히 해지됐다고 했어요. 한서윤 팀장님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어떤 징계도 받지 않으며 본래 업무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인사부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승리했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뭔가 허전한 기분도 들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가니 팀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김준호 대리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다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며칠 동안 업무에 복귀해서 예전과 같은 일들을 했어요. 운영 기획, 실적 분석, 임원 보고 준비까지. 모든 게 익숙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팀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 초안 완성됐습니다. 준호가 가져온 보고서를 보며 예전에 제가 떠올랐어요.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제 이름으로 포장해서 임원진에게 보고하던 모습 말이에요. 그때 결심이 섰어요. 준호야, 팀 회의 좀 하자. 전체 팀원들을 회의실로 불렀어요.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여러분께 사과드릴 말씀이 있어요. 팀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제 성과로 만든 경우가 많았어요. 정당한 크레딧을 드리지 못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내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 보고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준호가 먼저 말했어요. 팀장님,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팀장님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다른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이런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도 제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깨달았거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팀원들이 하나씩 다가와서 저를 안아줬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온기였어요. 하지만 며칠 더 지나면서 확실해졌어요. 이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또 다른 게임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회사의 시스템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성과 위주의 평가, 경쟁을 부추기는 분위기, 수치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까지. 제가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결국 사표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도윤 씨에게 얘기했을 때 놀라시더라고요. 서윤 씨, 정말 괜찮을까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괜찮아요. 이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어요. 지온이도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엄마 정말 멋져요. 저도 엄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표를 제출하던 날 팀원들이 모두 배웅해줬어요. 팀장님, 어디 가시든 연락 자주 해요. 네, 꼭 그럴게요. 한편으로는 프랜차이즈 문제도 해결해야 했어요. 저처럼 피해를 본 점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온라인 카페에서 피해 점주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허위 수익 제시 증거가 있으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대요. 법무팀과 상담한 결과였어요. 프랜차이즈 본부의 과장 광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았거든요. 다들 함께해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여럿이 힘을 합치면 가능해요. 결국 20명의 점주들이 집단으로 해지 신청을 했어요.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니 본부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왔어요. 위약금은 면제해드리고 보증금도 80% 돌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손실을 회수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다른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어서 뿌듯했거든요. 매장 정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그곳에 서 있을 때
감회가 새로웠어요. 실패작이라고 생각했던 이 경험이 저에게는 소중한 깨달음을 준 시간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했어요. 물류 컨설팅을 해볼까 해요. 작은 상인들을 위한 거요. 냉동 창고에서 배운 현장 감각과 제가 가진 데이터 분석 능력을 합치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동네 슈퍼나 작은 식당들이 재고 관리나 배송 동선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윤 씨가 관심을 보였어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도 푸드트럭 운영하면서 느꼈는데 그런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그럼 아빠 푸드트럭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온이의 제안에 모두 웃었어요. 다음 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화려한 수익 모델 대신 정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팀원들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혹시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심 있어? 몇 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대기업의 안정성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하겠다는 거였죠. 팀장님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명품 수트 대신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훨씬 밝아 보였거든요. 체면을 잃었지만 진짜 얼굴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41살의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제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불안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그 하루를 맞이했어요. 이제 진짜 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6개월 후 한강 밤섬 근처에 작은 창고를 얻었어요. 도윤 씨의 푸드트럭과 합쳐서 마이크로 풀필먼트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창고 간판을 달면서 도윤 씨가 말했어요. 이름이 좀 어렵지 않아? 괜찮아요. 하는 일이 중요하지 이름이 뭐가 중요해요. 새벽 4시에 창고 문을 열면서 하루가 시작돼요. 동네 상인들이 주문한 상품 30개 정도를 정리해서 정시에 배송하는 거였죠. 큰 물량은 아니었지만 정확성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어요. 하루단 30개라도 약속한 시간에 투명하게 전달하는 게 저희 철학이었거든요. 함께 일하는 분들도 특별했어요. 아이를 키우느라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 은퇴 후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분들을 채용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일해도 돼요.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요. 김미숙 언니는 올해 51살인데 아이 둘을 키우며 10년간 일을 쉬셨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죠. 제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언니, 육아하신 분이 멀티태스킹 못하겠어요? 저보다 훨씬 잘하실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꼼꼼하고 책임감도 강하셨거든요. 박종수 아저씨는 62살에 일찍 은퇴하신 분이었어요. 젊은 사람들 속에서 제가 쓸모가 있을까요? 아저씨,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희한테는 보물 같은 분이세요. 실제로 아저씨의 현장 감각은 대단했어요. 상품 포장이나 배송 동선 최적화에서 저보다 나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셨거든요.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지온이의 밴드 공연이 있을 때 물류 스폰서를 자처했어요. 엄마가 밴드 장비 운반까지 도와준다고? 응, 우리 딸 꿈을 응원하는 거야. 공연장에서 지온이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며 뭉클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당당하게 하는 모습이 아름다웠거든요. 도윤 씨의 푸드트럭도 함께 성장했어요. 저희 물류망을 통해 신선한 재료를 공급받으니 음식 퀄리티가 훨씬 좋아졌어요. 여보, 이제 정말 팀 같네요. 맞아요. 가족이 같은 방향을 보니까 든든해요.
어느 날 새벽 첫 물량을 트럭에 싣고 있을 때 예전 회사 동기 미경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윤아, 요즘 어떻게 지내? 사업 잘 되고 있어? 응, 나름 재미있어. 그래, 힘들지 않아? 대기업 다니다가 갑자기. 미경아, 진짜 힘든 건 남의 기준으로 사는 거더라. 이제는 내 기준으로 살고 있어. 전화를 끊고 트럭 운전대를 잡았어요. 모자를 눌러 쓰고 배송길에 나서면서 거울을 봤어요. 예전의 정장 차림은 아니었지만 표정이 훨씬 편안해 보였거든요. 첫 배송지는 동네 슈퍼였어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서윤 씨, 오늘도 정시네요. 정말 믿을만해요. 감사해요. 약속은 지켜야죠. 간단한 말이었지만 뿌듯했어요. 신뢰를 쌓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알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 창고로 돌아와서 미숙 언니, 종수 아저씨와 함께 차를 마셨어요. 언니, 아저씨, 저희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작은 일이라도 정성껏 하는 게 중요하죠. 미숙 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지온이가 새로운 곡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도윤 씨는 내일 메뉴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오늘 하루 어땠어? 도윤 씨가 물어봤어요. 좋았어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지온이가 기타 연주를 멈추고 말했어요.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정말? 네, 예전에는 항상 뭔가 쫓기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여유가 있어 보여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41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남이 써준 성공 방정식이 아니라, 제가 정의한 신뢰의 공식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성과나 지위가 아니라 관계와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루에 30개 상품을 배송하는 일이지만 그 안에 담긴 약속과 정성이 더 의미 있었죠. 다음 날 새벽 4시 또다시 창고 문을 열었어요. 오늘도 정시의 첫 물량을 출발시키기 위해서였죠. 모자를 눌러 쓰고 미소를 지으며 트럭에 올랐어요. 작지만 확실한 제자리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이제는 누구와 비교하지도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약속한 것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